에이브가 이긴다. 최근 에이브 창립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 무려 4년 동안 진행해온 조사를 막 끝낸 직후에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언 뒤에 숨겨진 에이브의 거대한 야망, 2026 마스터 플랜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디파이 대출 1위를 넘어서 전통금융의 심장부로 들어가려는 계획인데 그게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그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획은 그냥 단순한 로드맵이 아니에요. 기관, 그리고 실물 자산, 마지막으로 대중사용자, 이 세 개의 전혀 다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하나의 통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아, 통합 전략이군요. 네, 각각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에이브의 위치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디파이 좀 아시는 분들은 에이브가 시장의 거인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2025년에만 순 예치금이 750억 달러, 누적 대출액은 거의 1조 달러에 가깝고요. 1조 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죠. 네, 디파이 대출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이미 알려진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SAC 조사 종료 소식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나요? 그냥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 기관들이 디파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규제 때문이겠죠? 바로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언제 SEC의 철퇴를 맞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아하. 그런데 시장의 지배자인 에이브가 그 가장 큰 족쇄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댐에 수문이 열린 것과 같아요. 와. 그동안 들어오고 싶어도 망설였던 수천억 달러의 기관 자본에게 이제 들어와도 안전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준 셈이죠. 아, 그러니까 에이브가 이긴다는 선언이 단순히 다른 프로젝트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막 열리는 이 기관 시장을 향한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 마스터 플랜이겠네요. 첫 번째 기둥인 AV V4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V4는 이 마스터 플랜의 기술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브 앤 스포크라는 새로운 구조의 도입이에요. 허브 앤 스포크요? 약간 그 공항 허브 같은 개념인가요? 정확합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거대한 허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도시 공항들로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기존 디파이는 유동성이 블록체인마다 또 자산마다 다 따로 놀았거든요. 아주 파편화되어 있었죠. 네, 그렇죠. 이더리움 다르고 솔라나 다르고. 맞아요. 기관이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려면 이 모든 걸 일일이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걸 V4가 하나로 모은다. 네, 이 모든 걸 거대한 허브로 통합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관은 그냥 허브에 자금을 넣기만 하면 에이브가 알아서 쾌적의 스포크로 자금을 쫙 배분해주는 거죠. 와, 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겠네요. 유연성, 확장성, 리스크 관리. 기관이 원하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유동성이 그 허브 하나로 집중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 허브가 해킹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AV-V4 설계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각 스포크는 독립적인 리스크 매개 변수를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스포크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충격이 허브나 다른 스포크로 전이되는 걸 차단하는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효율은 높이는 구조군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을 위한 초고속도로 V4를 깔았다면 이제 그 위를 달릴 매력적인 자동차가 필요하겠네요. 비유가 좋네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말고 자기들한테 좀 익숙한 자산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인 호라이즌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호라이즌은 디파이와 전통금융을 잇는 가장 실질적인 다리입니다. 바로 실물자산, RWA 시장을 정조준하죠. RWA?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토큰화된 미국 국채,
뭐 회사채, 머니마켓 펀드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아, 그걸 담보로? 네, 온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전용 시장을 만드는 거죠. 파트너들 이름이 정말 엄청나던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리플은 물론이고 특히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랑 바네크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일부 크립토 펀드들의 실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게감이 다르군요. 그렇죠. 수백 년 역사의 전통금융이 공식적으로 RWA를 디파이의 담보물로 인정하고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네요. 수천조 달러 규모의 현실 세계 자산이 이제 온체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제 아파트나 제가 가진 주식 같은 자산도 토큰화돼서 A부에서 담보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RWA의 최종 비전이죠. 그렇군요. 에이브는 그 첫 단추를 가장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미국 국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한 5억 5천만 달러 수준이 이 시장을 2026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에 남았네요. 기관 투자자, 전통금융 자산을 다뤘으니 이제 대중을 향할 차례겠죠. 바로 에이브 앱입니다. 네, 디파이가 대중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그 끔찍하게 불편한 사용자 경험이었잖아요. 와,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예전에 디파이 처음 써보려다 지갑 설치하고 시드 고문 적어놓으라는 단계에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바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에이브 앱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핵심은 푸시라는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수수료 없는 온오프 램프 기능이에요. 온오프 램프요? 현금으로 바꾸고 다시 현금화하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앱으로 가져오고 반대로 앱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내 은행 계좌로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수수료가 없다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앱으로 월급의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바로 에이브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고 필요할 때 다시 제 은행 계좌로 수수료 없이 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지금처럼 복잡한 거래소 거치고 매번 수수료 내는 과정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자가 돈을 잃을 걱정 없이 마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일반 핀테크 앱을 쓰듯 아주 쉽게 디파이 생태계에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목표도 초기 사용자 1,000만 명 확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더군요. 네. 근데 이미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막강한 핀테크 앱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에이브 앱이 그 경쟁을 뚫고 사용자를 끌어올 만한 킬러 기능이 있을까요? 수수료 없는 온오프 램프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고 받는 기능만으로는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에이브 앱의 진짜 킬러 기능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앱으로 들어온 자금을 터치 한 번으로 즉시 에이브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전통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간편한 송금과 글로벌 고금리 예금을 하나로 합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핀테크 앱들은 제공할 수 없는 디파이만이 가능한 강력한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V4, 호라이즌, 에이브 앱,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에이브가 그리려는 큰 그림, 온체인 글로벌 신용 레이어가 되겠다는 비전이 보이네요. 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금융의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네. 은행처럼 직접 예금과 대출을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모든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기반 인프라, 즉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야망입니다.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요. 그렇죠. 누구나 에이브라는 OS 위에서 자신만의 금융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와, V4는 그 OS의 핵심 엔진, 호라이즌은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API, 에이브 앱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기본 애플리케이션인 셈이죠. 금융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가 되겠더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전은 블록체인 업계의 오랜 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슷한 꿈을 꾸다가 실패했는데 에이브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비전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차이가 바로 실행력과 이해관계 정렬에 있다고 봅니다. 실행력과 이해관계 정렬이요? 네, 에이브는 지난 몇 년간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V 토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해관계 정렬이죠. 아, 토큰 이코노미. 네,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시장에서 AV 토큰을 다시 사들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건 토큰 가치를 높여서 결국 AV의 성공을 바라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죠. 팀, 투자자, 사용자가 모두 AV의 성공이라는 한 배를 타게 만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거대한 비전이고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SEC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AV 토큰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DAO 내부의 거버넌스 논쟁 같은 내부적인 긴장감입니다. 잠깐만요. DAO 거버넌스 논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금 사용처를 두고 찬반이 갈리거나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A부가 거대해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느려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블록체인에 새로 진출하는 문제를 두고 몇 달씩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내부 분열이나 비효율성으로 비춰져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시장의 근시안적인 특성입니다. 시장은 A부가 그리고 있는 2026년의 거대한 인프라 그림보다는 당장 다음 주에 10배 오를 새로운 밈코인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죠. 단기적인 유행에 더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부의 계획은 너무나 거대하고 장기적이라 단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보통 스마트머니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먼저 움직이지 않나요? 단순히 시장이 단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혹시 이 계획 자체에 투자자들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결함이나 숨겨진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결국 A부의 성공은 기관들이 정말로 디파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 대중들이 정말로 이 복잡한 디파이 앱을 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 대답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가격은 이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시장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아직 A부의 이 큰 그림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부는 단순히 살아남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네, 이미 시장을 장악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을 목표로 전통금융과 대중시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관을 위한 인프라 V4, 전통금융과의 다리인 호라이즌, 그리고 대중을 향한 창구인 에이브 앱. 이 세 개의 톱니바퀴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미래금융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A부가 이긴다는 선언의 진짜 의미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좁은 뜻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미래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경쟁, 즉 디파이를 넘어 전통금융, 트레드파이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승자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길 준비가 끝났다는 일종의 출사표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A부의 계획이 성공해서 정말로 글로벌 금융의 핵심 신용 인프라가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은행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이 새로운 인프라를 활용하는 고객이 될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